오늘은 사람은 왜 아플까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근영 님이 지으셨고 낮은산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수억 년의 시간을 아픔과 함께 걸어왔을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아픔을 겪어 나갈까? 고통을 겪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사람은 왜 아플까는 20, 30대의 몸과 마음이 겪었던 여러 부침의 결과물입니다.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마음과 무기력한 몸 앞에서 아픔이란 하나의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숙제를 푸는데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공부였습니다. 공부가 답을 준 것은 아니지만 아픔에 대해 다르게 질문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자연히 숙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다른 눈으로 다르게 질문하게 된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장, 아프다는 것에 질문을 던지다. 서문인데요. 모든 생명은 그 안에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김새,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삶의 경로들을 걸어가지만 생명인 이상 아픔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습니다. 만약 아픔을 겪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건 이미 살아있는 생명이 아닐 겁니다. 요컨대 생명이기에 아프고 아프기에 생명입니다. 그런데 류노스케에게는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생명이라는 존재가 나빠 보였습니다. 아픔은 삶을 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류노스케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아픔이란 삶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걸림돌을 얼른 치워버리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아픔은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고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치워버리는 일로 바빠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픔과의 끝나지 않는 싸움 속에서 삶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까요? 아픔을 싸워야 할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아픔이 삶의 자맹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픔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리를 다치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픔이 찾아오면 아프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몸과 마음이 턱턱 걸립니다. 건강할 때 우리의 일상은 매끄럽습니다. 몸과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건강이란 몸과 마음이 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투명한 몸과 마음 덕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아픔이 찾아오면 그 투명함이 깨지고 몸과 마음이 도드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펜을 가지고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해보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무슨 내용을 쓸지 어떻게 쓸지에 집중할 겁니다. 펜은 그저 일기를 쓰는 도구일 뿐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즉 펜은 투명합니다. 그러나 펜이 잘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는 펜이 왜 안 나오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펜이 됩니다. 일기를 쓰는데 집중할 때는 그저 배경이기만 했던 펜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픔의 상태입니다. 아픔은 분명 몸과 마음을 걸리적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펜이 잘 나오지 않는 때처럼 언제나 배경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 몸과 마음이 도드라져 올라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픔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관심의 한복판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건강은 자기 망각이라는 놀라움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아픔은 그 자기 망각이 깨지는 때입니다. 아픔이 찾아와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건강이 갖는 아이러니, 아픔이 갖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작 건강할 때는 잊고 사는 나라는 존재를 내게 돌려주는 것은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어떤 면에서 나를 잃어버린 아픈 상태이고 아픔은 나를 되찾는 건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단이 굉장히 좋아요. 건강이라는 것은 자기 망각이다.
아픔은 그 자기 망각이 깨져서 내 스스로 나를 되찾는 건강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굉장한 역설법이면서 수긍이 가는 진리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우리는 몸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몸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죠. 내 정신이. 바깥이 보이고 모든 게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픔이 오는 순간 그 아픔 때문에 오로지 모든 집중이 내 몸이나 아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자기를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스스로를 되찾는 오히려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픔 앞에서 두 개의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픔이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아픔은 건강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향합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아픔 그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건강의 한 상태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망각에서 깨어나 나를 만나는 길로서 말이죠. 이 두 번째 길에서 아픔은 하나의 렌즈입니다. 몸과 마음, 나라는 존재, 그리고 한 생명을 들여다보는 렌즈.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사실 이제 수련인으로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요가를 수련하면서 제일 큰 매력은 스스로 건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생로병사가 없을 수 없어서 아예 티끌만큼도 안 아픈 건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많은 자각력 그리고 어떤 조절력, 자기 절제, 만족, 통찰력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련인들이실 텐데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제가 이 책은 사람은 왜 아플까를 읽게 된 거는 사실 수련 도중에 만나는 부상과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수련을 하면서 부상이나 통증이 한 번도 안 올 순 없거든요. 그렇게 수련을 한다면 그건 또 제대로 된 수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각하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통증이나 부상이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서 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런 좀 숙고, 깊이 있는 사고나 가치관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수련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쉬거나 하는 걸 보면서 이 책을 꼭 우리 요가 수련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픔이라는 것을 부상과 통증과 함께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렌즈입니다.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나라는 존재, 그리고 그 한 생명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하나의 렌즈에 불이 켜진 거예요. 이제 눈을 뜨라고 눈이 떠질 기회를 준 건데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고 그저 건강한 상태, 그것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아픔 앞에서 막 벌벌 떱니다. 무서워하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건강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아픔도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고쳐지고 내가 그쪽으로 의도를 두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 부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하고 회피하면서 막 지지부진하게 그 아픔을 막 떨쳐내려고 한 거는 나한테 어떤 깨달음이나 깨우침이나 이런 걸 남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내 몸을 어떻게 더 알아차릴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내 몸의 어떤 근육의 결, 아니면 몸을 쓰는 테크닉, 기술, 무엇이 잘못돼서 내 몸에 어떤 연결성, 결이 깨져서 지금 아픈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내 몸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하나의 렌즈의 불이 켜진 거라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상이나 통증이 오면 수련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 특히 매일 열심히 수련하고 있던 사람한테 부상이나 통증이 오면 화딱지가 납니다. 몸의 기능을 그전처럼 막 발휘할 수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멈추지 말고,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아픔을 바라보며 어떻게 아픔을 대처하며 성장할 것인가, 더 깊이 있는 나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계속 보면 이 렌즈는 우리를 다채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기 때문이다. 결이 많죠. 내가 하나가 아닌, 온 우주는 하나인데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말장난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겹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 수련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겹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어요. 나는 나만의 특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수억 년의 세월을 이어온 생명의 흐름 속에 놓인 존재이기도 하며 미생물을 비롯한 온갖 생명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에 속해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는 몸을 쓰는 만큼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삶은 그런 몸과 마음이 서로 얽혀 돌아가며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지층들을 가로지르며 왜 아플까라는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층이 달라지면 아픔의 렌즈가 보여주는 풍경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문이고 이제 생명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 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맨 뒤에 너무 좋은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 챕터가 어떻게 아플 것인가예요. 그래서 한스 가다머, 안젤리나 졸리, 마사오카 시키, 이반 일히 이렇게 4명의 예를 들어주는데, 한스 가다머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101살을 맞이한 노년의 철학자는 안경을 쓰지도 보청기를 끼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의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종 강의를 하러 나갔고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이에 걸맞은 것이라곤 하얗게 샌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양손에 짚고 있는 지팡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답합니다. 일찍 병치를 한 덕분. 1900년에 태어나 한 세기를 오롯이 살고 21세기를 맞이한 이 독일 철학자의 이름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입니다. 여기서 정말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26부터 32, 33까지 성인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아이를 낳고 임신성 아토피가 생기면서 그 여성에게 이제 임신, 출산 같은 거는 굉장히 큰 호르몬의 변화인데, 호르몬의 변화조차도 알러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 몸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알러지인데 뭐든지 다 위험 상황으로 보는 거죠, 제 몸이. 제 면역력이 또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임신 한 10달 내내 너무 고생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그럼 예전 임신 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교란되고 깨진 그 호르몬 불균형은 다시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7년 정도를 다 큰 성인이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고 그냥 누워서 계속 전신이 다 찢어져 있으니까 간지럽고 진물 나고 긁고 또 찢어지고, 그거를 반복하는 삶을 365일 곱하기 7년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간지러워서 너무 많이 긁고 자서 찢어진 날은 그 다음날 몸을 씻을 때 너무 따가워서 물이 닿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울면서 씻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아이를 노상 안아주고 이제 이유식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겨울엔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짓 물는 데가 아이를 안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예상을 못하니까 그 정신적인 데미지. 26살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뭐 건강하고 예쁜 어떤 여대생, 대학원생이었다가 아이를 낳은 27살부터 갑자기 병이 생겨서 1년, 2년, 뭐 1년 지나면 낫겠지, 2년 지나면 낫겠는데 7년 동안 낫지 않을 때, 저는 그때도 이제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도 이런 병이 온 거에 대해서 어렸기 때문에, 이제 20대니까 20대도 철든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이제 정신이 미성숙해서 어려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내가 잘못 살아와서 벌을 받는다. 내가 너무 나쁜 애여서 벌을 받는다. 이런 죄책감,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다행히 너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는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예쁜 피부로 태어나줘서 그거를 보면서 희망을 삼고 또 그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양약, 한의학, 뭐 자연요법. 그러다 만난 게 이제 아시탄가 요가였고, 아시탄가 요가 매일 수련을 통해서 드디어 정상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수련을 하면서 이제 도반도 보고 후배도 보고 제자도 보고 보면서 내가 일찍 20대에 병치레를 한 것이 정말 행운이었구나. 그 마음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있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병치레를 하게 하셨구나. 그 7년의 경험이, 그거는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경험이, 내 살로 느낀 그 경험이 엄청나게 감각을 깨우고 정말 영민하게 만들어요. 이걸 낳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겠다. 병에 허덕이고 병에 찌든 엄마가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이 병을 이겨냈다라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야 이 아이도 나중에 용기 있게 병이 아니라 어떤 게 오더라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그걸 좌절하고 진짜 몇백 번을 좌절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씻은 듯이 낫게 해주셨고, 정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정상 생활을 하게 해주셨고, 제발 정상 생활만 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게 하겠다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 분의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 7년 동안의 저의 병치레가 떠오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1900년에 태어나 한 세기를 오롯이 살고 21세기를 맞이한 이 독일 철학자의 이름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입니다. 그는 1922년, 그러면 22살이네요. 폴리오를 알았습니다. 폴리오는 우리에게 소아마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이름은 폴리오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1840년 독일의 의사 하이네가 처음으로 이 병을 다른 마비성 질환과 구별하여 소아척수마비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소아마비는 이름과는 달리 성인들 또한 걸릴 수 있는 감염성 질병입니다. 폴리오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별 이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1% 정도의 확률로 이 바이러스가 혈관을 뚫고 뇌나 척수로 들어가면 신경계 운동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이로 인해 마비가 일어나며 이 가운데 5%에서 10%의 환자는 목숨을 잃습니다. 오염된 물에 의해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 더욱더 비위생적이 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더운 기후를 좋아하는 폴리오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기승을 부리다 겨울이 되면 물러나고 다시 다음에 여름이 되면 창고라는 식으로 도시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가다머가 폴리오에 감염된 것 역시 8월이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폴리오는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가다머는 더 심각한 감염을 막기 위해 몇 개월 동안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왔고 가다머는 폴리오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만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평생을 다리가 주는 고통을 곁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다머는 폴리오를 앓는 동안 염증으로 인해 극심한 척추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이때 고통이란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후 비록 통증은 잦아들었지만 쇠약해진 다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와 맞닥뜨려야 했죠. 그렇게 그는 삶과 고통이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고통으로 깨어나는 세계. 고통은 가다머가 폴리오로 인해 방 안에 갇혀 생활해야 했듯 외부 세계를 향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 밖으로 내몰려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되어 나홀로 있다는 그 느낌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세계와의 결별은 언제나 다른 세계와의 접속이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세계를 바라보고 지각하며 하고픈 일을 합니다. 고통은 이 시선을 나에게 되돌립니다. 이제 외부 세계가 배경으로 물러나고 나라는 세계가 앞으로 떠오릅니다. 고통이 열어준 이 세계는 우리에게 낯섭니다. 아프기 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서걱거리며 다가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지 저렇게 움직여야 하는지 매번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 행동 하나하나가 질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또 다른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병이란 무엇인지, 고통을 겪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병과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등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개체가 가진 지평이 넓어져요. 나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지평이 열릴 기회를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에고가 세서 그 병이 7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덕에 그 전에는 자꾸 외부를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지만 그 공부도 사실 나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공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문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7년의 병치레가 남긴 거는 정말 마주치기 싫고 불편하고 싫어도
내 자신과 정말 많이 만나요. 내 체질은 왜 이런지, 왜 나만 이런지, 우리 가족 중에 왜 나만 이런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을 것인지, 내 몸에 7년 동안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동신경도 없고 운동이라고는 1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정말 책 읽고 방바닥만 뒹굴뒹굴하던 애였는데, 요가를 처음 시작했는데 요가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이없었어요. 쟨 뭐지? 희한하게 잘하네. 그렇다고 완전 막 운동선수처럼 잘했다는 건 아니고, 너무 보기에 토대나 기초가 너무 형편없는 애가 꾸역꾸역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선생님도 네 체력에 비해서, 네 호흡력에 비해서 잘한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못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뭔가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요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겠죠. 그러고 나서 아시탄가 요가를 만났을 때도 나름, 아니야, 이런 말 섣부릅니다. 아직도 되게 못합니다. 되게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나마 정말 몸치에 몸 쓰는 거 너무 싫어하고, 정말 요 앞에도 걸어가자 항상 택시 타고 다니고 조금만 걸어도 죽는 줄 알고 했던 애에 비해서 지금 아시탄가 요가 수련을 이렇게 7년 정도 매일 할 수 있으며, 프라이머리 시리즈 지나서 인터미디어 시리즈 지나서 어드밴스드 A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고, 그 7년 동안의 병치레가 없었으면 이렇게 내가 아시탄가 요가 수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감각을 아는데 2배, 3배는 더 걸리지, 한 15년, 20년 걸리지 않았을까? 너무 무딘 애여가지고, 운동신경이 너무 없던 애여가지고. 물론 지금도 정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하시고 항상 죄송해요, 선생님한테. 답답하지 않으실까? 아직도 저거밖에 깨닫지 못한 거인데. 그래, 근육적인 어떤 알아차림은 참 몸 못 쓴다 한 때도 있고, 이 정도면은 기초 체력이나 뭐 이렇게 가진 토대에 비해서는 참 잘하지 할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7년의 병치레 덕분에 아시탄가 요가 수련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때 무엇보다 남은 나의 어떤 재산은 근성이었어요. 근성, 인내심. 막 들끓어 오를 때 한 번 더 참아보자, 한 번 더 차분해져 보자,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바라보자, 감정에 취하지 말자. 그러면 막 눈물 나고 울고 밤새고 그러면 더 안 좋아지니까, 병세가 막 너무 좋을 때도 아니면 너무 안 좋을 때도 한 번 더 차분해지기, 그 인내심, 그리고 그 끌고 가는 근성, 그게 가장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다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다머는 컴퓨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컴퓨터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컴퓨터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더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스스로 질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기계와 인간의 차이입니다. 고통은 바로 우리를 그 질문이란 것으로 내몬니다. 아픔이라는 경험 앞에서 예전에는 그저 당연히 여기던 많은 것들이 질문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내 신체에 대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 사회와 삶에 대해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경험에서 망각되었던 세계가 비로소 깨어나게 됩니다. 질문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함으로써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다머는 폴리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는 한 존재로서 자신에 대해 병듦을 그 운명으로 가진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 물음들이 그의 철학적 사유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병치레를 장수의 비결이라 했던 것 역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폴리오로 인해 그는 항상 신체에 대해 깨어 있었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규범들을 만들어내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병과 고통은 인간을 깨어나게 만드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다모 말고도 3명의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경험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아픔을 겪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질문들을 품었는지 또 어떻게 질문을 던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젤리나 졸리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나왔는데 사실 안젤리나 졸리 부분은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 마사오카 시키 이분 거는 정말 너무 와닿고 너무 마음 아프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예쁜 것은 예쁜 것이다. 이 문장이 며칠 동안 머리에 막 맴맴 돌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어드밴스 데이 동작 계속 하면서 어깨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호흡기가 약하니까 당연히 어깨랑 팔이 좀 약하겠죠. 떡대는 지금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왼쪽 어깨가 진짜 너무 아팠어요. 한 달여 동안 계속 지금은 좀 많이 알아낸 것 같아요. 원인을 알고 이제 계속 재활운동 스스로 하면서 수련은 쉬지 않고 너무 아플 때는 프라이머리 시리즈만 하고 좀 괜찮으면 인터미디어트 풀 인터 하고 더 괜찮은 날은 이제 조심조심해서 어드밴스 데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수업할 때도 손으로 사람 스타크롬이나 이런 거 잡아줘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막 나중에는 손바닥이랑 손가락 전체가 막 전기 오른 것처럼 막 저리고 신경이 막 탁탁탁탁 이게 거슬리면서 이러다 진짜 마비 오면 어떡하지? 쉬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분의 이 문장이 며칠 동안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예쁜 것은 예쁜 것이다. 근데 이 책에 이제 하나 다 너무 좋은데 내용이 너무 좋은데 하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세균, 막 미생물, 막 전쟁, 실험, 막 이런 아픔, 막 이런 게 너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책을 쓰시기 위해 굉장히 많이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 마음이 미성숙하고 나약한지 그걸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정말 이 마사오카 시키라는 일본 분의 인생이 참 너무 안쓰러워요. 폐결핵을 앓고 그게 척추로 전이 되면서 이제 못 걷다가 앉다가 이제 눕다가 결국 누워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자살도 하려고 하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나 누이가 이제 본인의 병수발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나 나중에는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어머니나 누이가 한순간이라도 옆에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누워 있으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척추가 마비되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안쓰러워요.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은 예술의 세계를 펼쳐요. 글을 통해서. 그래서 주옥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너무 그렇게 아직 심약하여
막 이렇게 병이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된 거는 못 보겠다. 그러면 좀 땡겨 넘어서 보세요. 이 부분인데요. 이제 마사오카 시키 수필선에 있는 말입니다. 누워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리 항아리 속에 금붕어 10마리가량 넣어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나는 아픔을 참으면서 병상에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예쁜 것도 예쁜 것이다.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쉽게 번뇌로 이어져 고통이 없는 순간들까지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아픔만을 겪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프지 않은 시간들까지 아프면서 지냅니다. 아픔이 모든 삶을 먹어치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마사오카 시키 작가는 더 이상 삶을 고통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예쁜 것도 예쁜 것입니다. 아, 이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승리한 거예요. 병을 이긴 거죠. 병상육척을 쓰다. 병상육척. 이게 나의 세계다. 그런데도 이 6자의 병상이 나에겐 너무 넓다. 손은 조금만 뻗어도 다담이 바닥에 닿을 수 있으나 이불 밖까지 발을 쭉 뻗으며 몸을 푸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심할 때에는 극단적인 고통에 시달려 한치도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통증, 번민, 울부짖음, 그리고 진통제,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겨우 한 줄기 활로를 찾아 잠시 탐닉하는 안락의 덧없음이여. 그래도 살아있으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어지는 법이라 매일 읽는 것이라야 신문 잡지 정도지만 그런 것조차 읽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지만 읽으면 화나는 일, 부하가 치미는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마음에 잠시나마 병고를 잊는 일도 없지 않다. 1년 내내, 그것도 6년이나 바깥 세상은 구경도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있는 병자 신세는 대충 이렇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이 마사오카 시키 작가는 병상에서 겪은 하루하루의 본인의 감정의 기록을 병상유척이란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하여 설명하자면 여기에 아이가 하나 있다. 이 아이에게 섭생을 위해 부모가 뜸을 떠준다고 치자. 그럴 때 아이가 뜸뜨기 싫다고 울거나 도망치면 아기는 포기하지 않는 게 된다. 만일 그 아이가 도망치려 해도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부모의 명령대로 얌전하게 뜸을 뜬다면 그건 이미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뜸을 뜨는 내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조금은 포기한 게 되나 포기 그 이상은 아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의 명령대로 얌전히 뜸을 떴을 뿐만 아니라 뜸을 뜨는 동안에도 책을 본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하며 뜸을 조금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포기 그 이상의 뭔가를 하게 된다. 병에 걸린 몸으로 병을 즐길 줄 모른다면 살아있어도 아무 재미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선종에서 말하는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 깨달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깨달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는 일이었다. 마사오카 시키의 병상유척에서. 정말 이거를 저희는 이제 글로 읽으면서 감동스럽다, 대단하다, 대단한 깨달음이다 하지만 이거를 정말 본인의 살로, 본인의 피부로, 본인의 뼈로 느껴서 경험으로 이게 이 문장이 나올 때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깨달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는 일이었다. 이제 마지막 2반 1리 고통조차 3이 되는 길. 이것도 조금 뭐 그렇게 아까 마사오카 시키 작가 걸 읽을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한번 보면
현대의학은 고통, 질병, 죽음을 우리의 존재와 떨어진 하나의 실체로 보면서 이것들을 삶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처럼 다룹니다. 현대의 위생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체로서 병과 죽음, 그리고 고통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문화들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위생이란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 이른바 고통의 기회야말로 피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삶의 위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삶과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삶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병과 삶으로서의 죽음. 이러한 사유를 가졌던 과거 공동체들은 병에 걸렸다 대신에 아프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아프다는 것을 먹다, 자다, 사랑하다, 싸우다와 마찬가지로 삶의 한 양태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치유 역시 삶의 맥락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병을 몰아내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픔이라는 삶 그 자체를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가는 법을 익혀나가듯 잘 아플 수 있는 법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과거 문화가 생각했던 이런 건강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고통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기회를 훈련하고 익히며 고통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날 비과학으로 치부되는 그들의 치유 행위는 이를 도와주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만의 특유의 문화가 생성되었습니다. 삶의 능력을 빼앗은 현대의학. 현대의학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말고 건강에 대한 우리의 자율적 선택권이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깔끔한 환경에서 최첨단의 약품과 장비들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에서 고통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마치 고통 없는 삶이 가능하기나 하다는 듯 끊임없이 고통을 몰아낼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문명의 진보란 고통의 감소와 동의어로 여겨지고 최고의 덕은 고통의 최소화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령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더라도 삶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해서라도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고, 이것이 현대의학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기술에 의한 고통의 처리만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을 빼놓고는 건강을 상상하지 못하며 고통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고통을 다루는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고통에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병원에 갈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거나 병원비 절약을 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고통의 기회가 없는 한 건강에 대한 불안은 나날이 커져가며 그럴수록 병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비롯된 고통에 대한 혐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진통제 권하는 이 사회에서 고통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일천하며 이것이 삶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더욱 저하되면 인생의 소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도 줄어든다. 마취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감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게 된다. 약품, 폭력, 공포가 자아의 경험을 아직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자극이다. 입안 122 병원이 병을 만든다. 122가 거부한 것은 병원 그 자체라기보다는 현대의학이 주는 건강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건강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그럼에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화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22반은 현대의학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건강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건강이다. 일리는 자신의 고통을 통과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한 단면이며 그 고통을 삶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치료는 이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고통은 무조건적인 악이며 이를 몰아내는 것만이 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고통에 대한 이러한 부정은 일리에게는 반쪽짜리 삶이자 삶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리가 모든 의료적 개입에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탈장 수술을 했으며 치과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리는 결코 자신의 삶 전체를 현대의학에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삶의 작은 조력자일 뿐이며 스스로가 삶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 나가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현대의학은 인간에게 자신의 삶에서 고통과 질병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며 그렇기에 병과 치료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물건들처럼 환자가 되어 정해진 치료 경로들을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의학은 병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병원에서의 우리는 병에 따라 분류된 한 명의 환자가 되어서 의학적 지식에 따라 정해진 치료를 받을 뿐입니다. 병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독특한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은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일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환자로 고통과 싸우다가 죽기보다는 끝까지 일리로 살고 싶다는 것. 그것은 고통마저도 삶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길이라는 것. 그렇기에 일리는 죽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리는 좀비처럼 삶을 잃어버린 생명이 되기보다 한 인간으로서 고귀하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삶에 대한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기회를 통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웃고 떠들며 우정을 나누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리. 그의 이런 모습에 대해 데이빗 케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기간을 뛰어난 유머를 곁들인 충분한 토론과 조언을 한 데 썼으며 다양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편안함과 친절한 배려 그리고 크나큰 자긍심 속에 일을 행하였다. 생애 끝에서 그는 자신의 컵을 마지막까지 다 비운 뒤 어느 날 아침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났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암으로 죽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일리는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일리로 살았고 온전히 일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리로 인해 이 현실에서 다른 고통, 다른 죽음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리는 우리의 삶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플까? 어떻게 죽을까? 라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앞에 서문을 먼저 하고 이제 뒤에 마지막 장을 해서 중간에 이제 생명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 라는 부분과 이제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라는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수련해서 통증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사람은 왜 아플까라는 이 책 소개 많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들어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